북한의 지도자가 서거했을 때 전 세계가 본 눈물바다. 과연 그것이 모두 진실이었을까요? 평양 주석궁 기술국 간부로 일하며 가장 가까운 곳에서 권력의 민낯을 목격한 한 남자가 충격적인 폭로를 시작합니다. 공식 발표와는 전혀 딴판이었던 그날 아침 전용 열차, 태양호의 기괴한 정적, 그리고 지도자의 죽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연극의 대본을 그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석궁 깊숙한 곳에서 벌어진 그날의 진짜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평양의 가장 깊숙한 곳, 그 거대한 대리석 벽 뒤에 숨겨진 추악하고도 거대한 연극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일국의 지도자라는 작자가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방치하고 그 시신이 식기도 전에 가짜 일정을 조작하여 온 인민을 눈물바다 속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평양 주석궁 기술국에서 간부로 일하며 직접 목격한 그날의 진실은 여러분이 텔레비전 방송에서 보셨던 그 눈물겨운 애도 장면과는 100도, 아니 1000도 다른 핏빛 배신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목숨을 걸고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들이 세운 거짓의 성벽이 얼마나 부실한 공사로 만들어진 신기루인지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2011년 12월 17일 오전 8시 30분 북한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김정일이 현지 지도를 위해 달리는 열차 안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서거했다고 알려진 시각입니다. 하지만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날 아침 평양 용성역에 정차해 있던 전용 열차 태양호 근처의 분위기는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습니다. 당시 저는 열차 내부의 특수통신 설비와 위성 수신 장치를 점검하는 핵심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만약 장군님이 열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다면 기술국 전체가 비상 소집되어 실시간 경로를 추적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제가 마주한 것은 가동을 멈춘 차디찬 철마와 그 주위를 에워싼 보위부 요원들의 살기 어린 눈빛뿐이었습니다. 열차의 바퀴는 며칠째 움직인 흔적조차 없었고 영하의 추위 속에서 엔진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장군님이 쓰러졌을 때 그의 곁에 주치의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최고 지조는 화장실을 갈 때조차 의료진이 그림자처럼 동행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날 장군님의 가장 측근이자 아버지를 감시하던 전하철이라는 인물은 장군님이 고통 속에 신음할 때 주치의들을 모두 휴가 보내거나 다른 곳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아들 김정은과 그 신복들이 아버지를 서서히 죽음으로 내몰았거나 적어도 그 죽음을 의도적으로 방조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장군님은 열차 안에서 인민을 위해 일하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차디찬 관저 바닥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고독하게 숨을 거둔 것입니다. 그 사흘 동안 평양 수뇌부는 장례식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어떻게 위대한 서사로 꾸밀지 대본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 대본에 따라 인민들은 가짜 눈물을 강요받았고 전 세계는 그들이 연출한 연극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극의 주인공인 김정은이라는 인물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민들에게는 백두의 혈통이라며 신성시되지만 저는 주석궁 내부 문건을 정리하며 그가 얼마나 근본 없는 거짓말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미제 문화는 곧 죽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지도자의 아들이라는 자는 어린 시절 브라질 가짜 여권을 만들어 일본 도쿄 디즈니랜드에 몰래 들어가 미키마우스를 껴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조세프 팍이라는 가짜 이름 뒤에 숨어 자본주의의 정수를 즐기던 그 소년이 이제는 평양에서 인민들에게 서구 문화를 접했다는 이유로 총사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당치 않은 일입니까? 제가 주석궁 기술국 비밀보관함에서 본 그 위조 여권 사본 속의 어린 김정은은 뚱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상징하는 배신감을 여러분은 짐작이나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민들은 강행군 시기에 풀뿌리를 캐먹으며 굶어 죽어갈 때 그 집안 자식들은 가짜 신분을 만들어 전 세계를 누비며 호의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평양에서 마주한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시는 수령님은 사실 우리를 가장 기만하는 연출가에 불과하다는 그 잔인한 깨달음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식을 위해 인민의 자식들을 굶주림과 세뇌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제 고향 함흥에서의 추억은 이런 평양의 오물 같은 현실과 대비되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성천강 푸른 물결 아래서 동네 친구들과 발을 담그고 어머니가 가마솥에 정성스레 삶아주신 녹마국수를 한 그릇 비우던 그 시절, 저는 세상에서 우리 수령님이 제일 위대한 줄 알았습니다. 학교에서는 김일성 대원수님이 백두산 미령에서 항일투쟁을 하며 번쩍이는 축지법을 쓰셨다고 배웠고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주석궁에서 목재화학을 연구하시며 그 위대한 역사를 직접 조작하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임종을 며칠 앞두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 섞인 고백을 하셨습니다. 철수야, 내가 매년 정성 들여닫고 광을 내던 그 백두산 구호나무들, 그거 다 내가 연구소에서 약품 처리를 해서 만든 가짜란다. 수십 년 전 투사들이 새긴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갓 베어낸 나무 껍질에 산성약품을 부어 억지로 노화시킨 거야. 그 고백을 듣던 날, 저는 평양의 화려한 밤거리를 미친 사람처럼 배회했습니다. 제가 신성시하며 관리하던 혁명의 성물들이 사실은 제 아버지의 손끝에서 탄생한 가짜 골동품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백두산 미령 고향집의 그 정겨운 풍경조차 실은 인민의 눈을 속이기 위해 세워진 세트장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이라는 곳은 이런 곳입니다. 죽음도 조작하고 태생도 조작하며 심지어 산에 서 있는 나무 한 그루까지도 거짓의 명분을 씌워 인민들을 노예로 부리는 거대한 감옥입니다. 김정일의 죽음 이후 평양 시내는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동상 앞에 모여 가슴을 치며 우는 여학생들, 기절하는 노인들, 그 순수한 눈물들을 보며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들이 울고 있는 대상은 사실 그들의 부모를 굶겨 죽이고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린 살인자였기 때문입니다. 주석궁 높은 곳에서 그 울음소리를 내려다보던 김정은의 눈빛은 슬픔이 아니라 드디어 이 거대한 무대의 주인이 되었다는 섬뜩한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인민들의 곡소리를 자신의 왕좌를 공고히 하는 음악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일상은 겉보기에 남부러울 것 없어 보입니다. 아침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궤도전차에 오르는 시민들, 창정거리의 웅장한 아파트들, 밤이면 반짝이는 가로등 불빛들. 하지만 그 화려함은 오직 당에 충성하는 핵심 계층만을 위한 전시물입니다. 조금만 골목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물이 나오지 않아 고층 아파트 꼭대기까지 물동이를 지고 나르는 부인네들, 정전이 일상이라 촛불 하나에 의지에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는 부모들의 한숨이 가득합니다. 평양조차 이럴 찐데 지방의 실상은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지도자 동지는 오늘도 수만 달러짜리 명품 시계를 차고 나타나 인민들을 위해 현지 지도를 나간다고 선전합니다. 그 명품 시계의 초침이 한번 깍깍거릴 때마다 인민들의 생명줄은 조금씩 짧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석궁에서 다루던 비밀 문서들 속에는 인민들의 고열을 짜내어 해외에서 들여온 사치품 목록이 가득했습니다. 최고급 요트, 이탈리아산 대리석, 심지어는 지도자 동지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스위스에서 공수해온 치즈와 포도주까지. 그 문서 한 장이면 굶주리는 함흥 인민 수만 명을 한 달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액수였습니다. 그런데도 방송에서는 고난의 행군을 운운하며 인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합니다. 장군님도 주먹밥으로 끼니를 때우신다는 그 새빨간 거짓말을 저녁 뉴스마다 내보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주먹밥 속에는 사실 값비싼 산의 진미가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은 주석궁 내의 통신망을 보수하다가 우연히 감청된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나누는 대화는 충성심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번에 지도자 동지가 바꾼 시계 봤나? 저거 하나면 우리 아파트 한 동을 사겠더구먼. 조용히 하게.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우리도 살려면 박수나 크게 쳐야지. 그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체제가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모시는 주인님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독재자인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기 위해 거짓 눈물을 흘리고 살기 위해 박수를 칩니다. 저 또한 그 비겁한 행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 얼굴에 칠해진 거짓의 가면을 닦아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2011년 그 겨울 장군님의 죽음을 둘러싼 그 거대한 연극을 목격한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멈춰 서 있는 태양호 열차를 바라보며 그리고 그 옆에서 슬픈 표정으로 연출을 지휘하던 어린 김정은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에게만은 이 가짜 세상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겠다. 진실이 죽은 땅에서 거짓의 열매를 먹고 자라게 할 수는 없다. 그것이 제가 목숨을 걸고 이 위험한 고백을 시작하게 된 첫 번째 불씨였습니다. 그 불씨는 제 가슴 속에서 점점 커져 나중에는 제 삶 전체를 태우고 진실의 땅으로 인도하는 횃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양의 화려한 불빛은 사실 인민들의 피와 눈물을 기름 삼아 타오르는 신기루입니다. 제가 그 신기루의 정체를 하나하나 벗겨낼 때마다 여러분은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그 신기루 뒤에 숨겨진 차디찬 지하 감옥과 고문실 그리고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영혼의 비명소리를 여러분은 들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리 두꺼운 대리석 벽으로 가둬도 반드시 그 틈을 비집고 나오는 법입니다. 제가 그 벽의 틈새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그 진실이 어떻게 저를 사지로 내몰았는지 이제 그 긴박했던 순간들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거짓으로 세워진 왕국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제가 그 왕국의 안방에서 본 것은 승리가 아니라 종말의 서막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믿어왔던 공화국의 영웅들이 사실은 어떻게 인민의 주머니를 털고 그들의 미래를 빼앗아갔는지 제가 직접 관리했던 비밀 계좌의 숫자들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 숫자들이 말해주는 진실은 너무나도 참혹하여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남은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거짓의 껍데기를 하나씩 벗겨나가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고향의 진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바쳐 믿어온 세상이 단 한마디의 말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기분을 아십니까? 제가 주석궁 기술국에서 소위 혁명의 성지를 관리하며 자부심에 차 있을 때 제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선동도 남조선 방송의 영향도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당에 충성하며 주석궁의 기틀을 닦았던 제 아버지 그분의 마지막 숨결에 실려나온 참혹한 진실 때문이었습니다. 그 진실은 평양의 화려한 대리석보다 차가웠고 제가 평생 학습해온 그 어떤 사상보다도 날카롭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북한 목재 화학 분야의 1인자이셨습니다. 일찍이 체코로 유학을 다녀오신 수재 중의 수재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평양의 핵심 권력층 옆에서 기술적인 조언을 하던 분이었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랐고 아버지가 관리하시던 그 수많은 기적들이 진짜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임종을 앞두게 되자 평생을 지켜온 그 침묵의 둑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평양의 밤바람이 유난히 차갑고 가로등 불빛조차 파르르 떨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오직 산소포화도 측정기의 규칙적인 전자음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면서도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주위에 보위부 도청기가 설치되어 있을까봐 입을 제 귀에 바짝 대고는 갈라진 목소리로 피를 토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백두산 미령 고향집, 그거 다 가짜다. 내가 비밀리에 모집된 과학자들과 함께 가서 지은 세트장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백두산 미령 고향집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민들에게는 김정일 장군님이 항일의 불길 속에서 탄생하신 신성한 성역 중의 성역 아닙니까?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그 고향집의 처마 끝에 달린 고드름조차 장군님의 정기를 받아 영롱하다고 배워왔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장군님은 백두산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 소련 땅 우수리스크 근처의 야영지에서 태어나셨지. 하지만 지도자가 되려면 백두산의 정기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83년도부터 전하철이라는 자의 지시를 받아 우리가 그 산골짜기에 가짜 고향집을 만들었단다. 아버지는 그 집을 짓기 위해 수백 년 된 나무들을 베어내고 일부러 낡아 보이게
약품 처리를 하는 그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하셨다고 했습니다. 인민들이 그곳을 방문해 눈물을 흘리며 충성을 맹세할 때 아버지는 뒤에서 죄책감에 몸서리치셨던 겁니다. 그저 이름 없는 기술자인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사실은 역사를 조작하는 거대한 사기극의 주연 배우였다는 사실이 저를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하철이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대외적으로는 김일성 주석님의 책임비서였지만 사실은 김정일의 충복이 되어 아버지 김일성에게 가는 모든 정보를 가로채고 아들 김정일에게 바치던 이중 간첩 같은 자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전하철의 명령에 따라 역사를 지우고 새로 쓰는 작업에 동원된 지식인 노예였던 셈입니다. 전하철은 김정일의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 백두산 미령이라는 가상의 탄생지를 기획했고 제 아버지는 그 기획을 현실로 구현해낸 목수이자 화학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남긴 마지막 고백은 바로 내가 평생 거짓을 진짜로 만드는 죄를 지었으니 너만은 진실을 찾아가라는 절규에 가까운 유언이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한 주석궁 기술국 사무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전날과 달랐습니다. 벽에 걸린 초상화 속의 인물이 백두산의 정기를 받은 위대한 장군님이 아니라 소련 땅에서 러시아 우유를 먹고 자란 한낱 권력의 찬탈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관리하던 비밀 보관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술국 간부라는 지휘 덕분에 일반인들은 절대 볼 수 없는 문서들에 접근할 수 있었죠. 그곳에서 저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역사 세탁의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둘씩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은 하나같이 인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기만적인 명령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제가 발견한 구호나무 보존 사업 보고서는 가관이었습니다. 항일 빨치산 투사들이 나무 껍질을 벗기고 글자를 새겼다는 그 수많은 나무들이 사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갓 베어낸 나무에 정교하게 글자를 새기고 그 위에 질산과 황산을 섞은 특수 화학용액을 부어 억지로 노화시킨 흔적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의 삼엄한 감시를 받으며 쫓겨다니던 빨치산들이 어느 세월의 나무 껍질을 정교하게 벗기고 수천 그루의 나무에 정성스럽게 글자를 새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조선의 광명성 탄생이라며 미래를 예언하는 글귀를 말입니다. 심지어 1998년 백두산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보고서에는 더욱 참혹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구호나무를 지키려다 17명의 군인이 나무를 껴안고 타 죽었다는 소식을 기억하실 겁니다. 북한 당국은 이들을 17명의 영웅이라 부르며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불길이 덮쳐오는 순간 상부에서 내려온 명령은 나무가 타면 내 목숨도 없다는 강압적인 지시였습니다. 가짜 글자가 새겨진 나무둥치를 지키기 위해 꽃다운 젊은이들이 뜨거운 불길 속으로 밀려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평양의 안락한 사무실에 앉아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가증스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각성은 저를 극심한 내적 갈등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매일 아침 수령님 동상 앞에 머리를 숙일 때마다 제 아버지가 흘리던 그 뜨거운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다 가짜였어라고 울부짖던 그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동료들과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을 수 없었습니다. 평양의 화려한 연회장에 불려가 사내진미를 대접받을 때도 제 머릿속에는 함경도의 메마른 땅에서 옥수수 하나를 얻기 위해 흙을 파헤치는 인민들의 손마디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굶주리며 바친 충성의 결과가 고작이 거대한 연극의 소품을 유지하고 지도자 일가의 호화로운 생활을 지탱하는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 벌인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은 제 갈등을 폭발시켰습니다. 김정은의 생모 고용이가 제1교포 출신이라는 점은 북한의 성분 토대에서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용이를 평양의 어머니로 둔갑시키고 김정은이 어릴 때부터 백두산에서 권총 사격을 하며 천재성을 보였다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석궁 내부 자료에서 본 김정은의 진실은 스위스 유학 시절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위조 여권을 들고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미제 만화 캐릭터를 보며 즐거워하던 한 철부지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인민들에게는 미제 문화를 접하면 총살이라 협박하면서 자신들은 그 문화의 중심에서 쾌락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일입니까? 인민들에게는 자본주의 황색바람을 막으라고 다그치면서 자신들의 자식은 그 황색바람의 중심부로 보내두어 유학을 시키고 미제 문화를 만끽하게 합니다. 저는 주석궁 기술국에서 근무하며 지도자 일가가 사용하는 특수 물자들의 목록을 보았습니다. 미국산 컴퓨터, 일본산 전자제품, 유럽의 명품 가구들이 평양의 주석궁으로 끝없이 실려왔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는 국산품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지도자라는 자들은 인민의 고열로 외제 사치품을 사들여 자신들만의 천국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시는 와인 한 잔이 함흥 인민들이 평생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액수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제가 속한 이 계급이 거대한 흡혈귀 집단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함흥에 계신 노모를 뵙기 위해 고향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평양과는 천지 차이인 지방의 실상에 저는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성천강 근처의 옛집은 다 허물어져 가고 어머니는 영양실조로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제가 몰래 가져간 평양의 쌀을 보고 어머니는 이 귀한 걸 어찌 가져왔느냐, 당에 바쳐야지라며 오히려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그 순박한 믿음을 보며 저는 소리 없이 통곡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믿고 따르는 그 당이 사실은 어머니의 고열을 짜내어 백두산에 가짜 나무나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어머니의 그 마른 손마디가 체제의 거짓을 증명하는 가장 아픈 증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북한이라는 체제는 단순히 정치를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순수한 믿음과 충정심을 이용해 거대한 사기를 치는 범죄 집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켰던 그 화학기술들이, 그리고 제가 매일 닦고 조이던 그 첨단 장비들이 사실은 인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저를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화려한 연극의 조연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석궁의 안락한 의자가 마치 바늘방석처럼 느껴졌고 제가 입고 있는 간부복이 인민들의 피를 빨아입은 옷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어두운 풍경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곳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진실이 죽은 땅에서 거짓의 열매만 먹고 살 수는 없다. 하지만 탈북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양의 핵심 간부인 제가 사라지면 함흥의 어머니와 평양의 아내, 아들까지 모두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가 남기신 진실을 찾아가라는 유언은 제 가슴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불도장이 되어 저를 계속 채찍질했습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것은 평생을 거짓 속에서 눈먼 노예로 살다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바쳐 모신 장군님이 백두산 미령의 정기를 받은 게 아니라 러시아의 추운 야영지에서 태어난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부리는 권력이 사실은 수많은 조작과 기만 위에 세워진 신기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그 참담함을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발을 뻗고 잠든 적이 없습니다. 언제 보위부가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공포보다 이 거짓의 땅에서 숨쉬고 있다는 자괴감이 저를 더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주석궁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저는 매일 조금씩 영혼이 말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가 겪은 각성의 첫걸음이었습니다. 평양의 화려한 대리석 뒤에 숨겨진 곰팡이 냄새나는 진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신 핏빛 고백. 저는 이제 그 무거운 진실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이 거대한 감옥을 탈출하기 위한 위험한 준비를 시작하려 합니다. 인민들의 눈물을 비웃으며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그들의 실상을, 그리고 그들이 숨기려 했던 그 수많은 비밀을 하나씩 더 벗겨내겠습니다. 진실은 가려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콘크리트로 덮어도 그 아래에서 솟구치는 진실의 샘물은 결국 제 방을 무너뜨리고야 말 것입니다. 제가 관리하던 주석궁의 문서고에는 아직도 제가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지도자 동지가 즐겨 마시던 와인의 연도부터 그가 사용하는 가구의 원목 재질까지 말입니다. 그 모든 사소한 정보조차 인민들에게는 철저히 가려진 금단의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그 금단의 문을 열고
진실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제게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 해야 할 유일한 소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평양의 하늘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평생 보지 못했던 밝은 빛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제게 속삭였습니다. 두려워 마라, 진실이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저는 그 목소리를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벼랑 끝으로 향하는 길일지라도 거짓의 평원 위에 안주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제 영혼은 이미 주석궁의 대리석 벽을 넘어 저 너머 진실의 땅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평양의 간부 집안이었지만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골물대로 골마 터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의 경제는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인민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발버둥 쳤지만 당의 통제는 그럴수록 더욱 서슬퍼런 칼날이 되어 우리를 겨누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주석궁 기술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자금은 모두 지도자, 동지의 사치품과 핵무기 개발에 쏟아부어지고 있었고 정작 인민들의 생명줄인 의료와 식량 배급은 형편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절망케 한 것은 의료체계의 붕괴였습니다. 북한은 늘 무상치료를 전면에 내세우며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광고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텔레비전 속에서나 존재하는 가공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평양의 일반 병원조차 약 한 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습니다. 수술을 하려면 마취제부터 소독솜까지 환자 가족들이 장마당에서 직접 사와야 하는 것이 평양의 민낯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는 중국산 짝퉁 약들이 판을 치고 돈이 없는 인민들은 그저 아편의 의지에 고통을 참거나 산으로 들로 약초를 캐러 다니는 처지였습니다. 제 아내가 심한 폐렴으로 알아누웠을 때의 일입니다. 주석궁 기술국 간부라는 제 직위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에서 내려온 약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아내의 숨소리가 거칠어질 때마다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결국 저는 평생 모은 돈과 아끼던 시계까지 들고 뒷골목 장마당을 헤맸습니다. 간부라는 자가 장마당에서 약을 구하러 다니는 모습이 보위부에 걸리면 바로 해임될 위기였지만 죽어가는 아내를 두고 체면을 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찬양하던 이 체제는 인민이 아플 때 수액 한 봉지도 내어주지 못하는 허울뿐인 껍데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식량 문제 또한 평양의 심장부까지 조여왔습니다. 배급이 끊기거나 옥수수 위주의 질 낮은 식단이 반복되면서 평양 시민들의 몰골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평양의 화려한 아파트 단지 뒤편에서는 영양실조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얼굴이 퉁퉁 부은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도자 동지는 현지 지도 때마다 인민들에게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 약속은 수십 년째 되풀이되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현지 지도를 다녀간 공장은 며칠 뒤면 지도자 동지에게 바칠 충성의 선물을 마련하느라 인민들의 뼈를 깎는 수탈이 자행되곤 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괴롭힌 것은 바로 인간성을 파괴하는 상호감시 체제였습니다. 북한은 5호 담당제라고 해서 5가구마다 한 명씩 감시자를 두고 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고발하게 만듭니다. 이웃이 이웃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말조심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한 번은 제가 장마당에서 약을 구해오는 것을 옆집 옆편네가 보았는지 며칠 뒤 보위부에서 저를 호출했습니다. 동무, 요즘 주석궁 기술국 간부가 장마당을 자주 들락거린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상적으로 해이해진 것 아닌가? 라는 추궁을 받았을 때의 그 공포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보위부 요원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승냥이 같았습니다. 그는 제 아내의 병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가 당의 규율을 어겼는지 제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만 궁금해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나서야 간신히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북한 사회는 이제 충성심이 아니라 뇌물과 기만이 지배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위에서는 아래를 수탈하고 아래에서는
위를 속이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지옥 같은 연극이 평양부처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세상에서는 정직한 사람만 바보가 되고 먼저 굶어 죽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저를 버티게 한 것은 의외로 평범한 이웃들의 따뜻한 정이었습니다. 보위부의 서슬 퍼런 감시 속에서도 제가 아내 약을 구하느라 곤욕을 치렀다는 소식을 들은 같은 층의 노인이 제 손에 옥수수 가루 한 봉지를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김간부 힘내게. 세상이 아무리 이래도 사람 사는 전까지 말라 죽겠나. 그 노인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모두 겪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눈망울 속에는 그 시절 난리통에도 이렇지는 않았다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체제는 우리를 짐승처럼 서로 감시하게 만들었지만 우리 가슴 속에 남은 인간의 도리는 차마 다 죽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었습니다. 기술국 내부에서도 숙청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아버지를 모시던 측근들을 하나둘씩 제거해 나가는 그 잔인함을 저는 곁에서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으며 일하던 동료가 오늘 아침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가족들은 야반도주하듯 끌려가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지도자 동지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젊은 세력들이 들어찼고 그들은 기술적인 능력보다는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박수를 치는가로 평가받았습니다. 저는 주석궁의 설비를 유지하면서 이 거대한 건물이 사실은 인민들의 피를 빨아올리는 거대한 펌프 같다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하실 깊은 곳에 있는 금고에는 달러가 가득 차 있고 냉동창고에는 전 세계에서 공수해온 산의 진미가 넘쳐나는데 그 건물 밖의 평양거리는 어둠과 굶주림에 침몰해 있었습니다. 지도자 동지의 사치스러운 취향을 맞추기 위해 유럽산 대리석을 닦고 명품 가구를 조립하는 제 손이 너무나 가증스러웠습니다. 제 손끝에서 탄생하는 그 화려함이 사실은 제 고향 함흥 인민들의 목줄을 죄는 밧줄이라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평양 시내의 전기가 모두 끊겨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는데 오직 주석궁만이 대낮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대조적인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이것은 국가가 아니라 거대한 사기 집단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기신 그 진실을 찾아가라는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체제의 회의를 느끼는 단계를 넘어 이 지옥 같은 연극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절박한 본능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서자마자 또 다른 현실적인 고통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탈북을 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믿을 수 있는 브로커를 찾아야 했으며 무엇보다 가족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안전한 경로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평양의 핵심 간부인 저에게는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보위부의 감시가 있었습니다. 제 전화기, 제 대화, 심지어 제가 장마당에서 무엇을 사는지까지 모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감시망 속에서 탈출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호랑이 굴에서 제 발로 걸어나가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슬퍼도 슬픈 기색을 내지 않고 화가 나도 웃는 표정을 짓는 연습을 말입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비참한 연기였습니다. 주석궁에서 지도자 동지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제 영혼은 조금씩 찢겨나갔습니다. 수령님 품은 따사로운 태양이라는 가사를 뱉을 때마다 제 아내가 약이 없어 신음하던 그 차가운 방바닥이 떠올라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는 태양이 아니라 얼음처럼 차가운 독재자의 발밑에서 얼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 어린 아들을 보며 느꼈던 그 참담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 장군님은 우리를 위해 매일 밤을 지새우신대요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때 저는 그 아이의 입을 막고 싶었습니다. 그 순진한 눈망울에 거짓의 독극물을 주입하고 있는 이 교육 시스템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제 자식만은 이 거짓의 대물림을 끊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제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아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이 이 못난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주석궁 기술국의 자재를 관리하던 제 후배 하나가 공금 횡령 혐의로 보위부에 끌려갔는데 그가 저와의 친분을 이용해 감형받으려
제 뒷조사 자료를 넘겼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보위부가 제 서랍 속의 문서들, 제가 고향에 몰래 보내주었던 쌀과 돈의 내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습니다. 올가미는 이미 제 목밑까지 바짝 조여왔고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뎌도 절벽 아래로 떨어질 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밤 평생 처음으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 충성한 결과가 이런 배신과 감시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해서였습니다. 평양의 화려한 아파트는 이제 감옥의 독방처럼 느껴졌고 제가 입고 있는 정복은 죄수복보다 무겁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끝에 저는 다시 한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버린다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이 가짜 낙원을 부수고 진실의 땅으로 가겠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주석궁 기술국의 김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유를 갈망하는 한 명의 인간이자 가족을 지키려는 가장, 그리고 거짓의 성벽을 허물려는 투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주위의 모든 공기가 저를 압박해오는 것 같았지만 제 마음속에 타오르는 진실의 불꽃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의 문을 열기 위한 제 처절한 몸부림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겨울밤은 유난히 길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저 멀리 두만강 너머의 새벽빛을 미리 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제게 조금만 더 버텨라, 진실이 너를 기다린다라고 속삭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제 영혼의 마지막 한 조각까지 끌어모아 이 지옥 같은 현실을 견뎌내기로 했습니다. 거짓으로 세워진 이 왕국이 무너지는 그날을 위해 저는 제 생명을 건 도박판에 기꺼이 발을 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을 당과 수령을 위해 살았던 제가 이제는 그들의 가장 큰 적이 되어야 하는 이 운명의 장난. 하지만 이것은 장난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자에게 주어진 숙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숙명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제 손에는 이제 주석궁의 설계도가 아니라 자유를 향한 비밀스러운 지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지도가 저를 어디로 인도할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 거짓의 무덤보다는 나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마주했던 그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들이었습니다. 화려한 평양의 불빛 뒤에 숨겨진 썩은 냄새나는 진실, 그리고 제 목을 조여오는 감시의 손길. 저는 이제 그 손길을 뿌리치고 거친 들판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민의 피를 빨아만든 그 화려한 주석궁을 뒤로하고 저는 진정한 인간의 길을 찾아 험난한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제 가슴 속에 품은 그 뜨거운 진실의 씨앗이 언젠가 북한 전역에 자유의 꽃으로 피어나길 간절히 기도하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거는 비장한 결정을 내릴 때는 대단한 대의명분보다 아주 사소하고도 가슴 아픈 순간의 계기가 되곤 합니다. 저에게는 그날이 바로 제 어린 아들의 맑은 눈망울에서 깊은 공포를 읽었던 날이었습니다. 주석궁 기술국 간부로 일하며 체제의 추악한 뒷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지만 저는 제 지위와 능력으로 제 가족만큼은 그 풍파에서 지켜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독재자의 칼날은 성역이 없었습니다. 인민들에게는 미제 승량이 문화를 접하면 3대를 멸하겠다고 겁박하던 그들이 정작 자신들은 위조 여권까지 만들어 디즈니랜드를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제가 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와 제 가족에게는 죽음의 영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퇴근길, 저는 평소보다 수만 배는 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파트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 분위기가 평소와 달리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아들이 거실 구석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아내는 넋이 나간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 소매자락을 바르르 떨며 붙잡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이 학교 친구에게 빌려온 낡은 가방 안에서 작은 미키마우스 그림이 그려진 손바닥만한 쪽지가 나온 것입니다. 그건 그저 아이들끼리 주고받은 장난 섞인 낙서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평양의 학교에서는 그런 사소한 그림 하나도 자본주의 사상 오염의 결정적 증거가 되어온 가족을 요덕 수용소로 보낼 수 있는 무서운 대역죄가 됩니다. 제가 그 종이 쪽지를 건네받았을 때 제 머릿속에는 주석궁 비밀 서고에서 보았던 김정은의 그 뻔뻔한 위조 여권 사진이 겹쳐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피눈물 나는 노릇입니까? 누구는 가짜 이름으로 일본까지 건너가서 진짜 미키마우스를 안고 웃고 즐기며 향락을 누리는데 평범한 인민의 자식은 종이 쪼가리에 그려진 쥐 새끼 그림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위기에 처해야 한다니요.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억눌러왔던 뜨거운 불덩이가 천둥처럼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아니다. 정말 이건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 라는 비명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가짜 구호나무를 만들며 흘리셨던 그 회한의 눈물이 왜 제 아들에 대해서까지 이토록 잔인하게 반복되어야 합니까? 저는 그날 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평생 처음으로 가장 결연하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떠납시다. 이 가짜 낙원 말고 사람이 사람답게 숨쉬고 살 수 있는 곳으로 갑시다. 아내는 제 말을 듣고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눈만 크게 떴습니다. 평양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간부 집안이 탈북을 한다는 것은 평생 일궈온 모든 기득권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넘어 죽음의 골짜기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 결연한 눈빛 속에 담긴 진심을 읽고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뜻대로 할게요. 우리 아들만은 이런 짐승 같은 공포 속에서 키우고 싶지 않아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천군만마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결심이 서자마자 저는 기술자 특유의 치밀함으로 탈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양 간부라는 신분은 탈출의 큰 걸림돌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고급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석궁의 설비를 점검한다는 핑계로 국경 지역의 경비 초소 위치, 교대 시간, 그리고 통신망의 허점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또한 평생 모은 달러와 귀금속을 챙겨 신뢰할 수 있는 브로커를 찾기 위해 장마당의 은밀한 인맥들을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평양에서 국경까지 가는 길은 그 자체가 거대한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증명서 하나, 통행증 하나가 모두 감시의 대상이며 보위부의 칼날 밑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직위를 이용해 국경지역 특수설비 긴급보수라는 가짜 출장 명령서를 정교하게 위조했습니다. 제 손으로 가짜 역사를 만들던 그 저주받은 기술이 이제는 제 가족의 생명을 구원할 마지막 열쇠가 된 것입니다.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함흥에 계신 노모를 뵙고 싶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함흥에 발을 들이는 순간 보위부의 의심을 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죠. 결국 저는 고향 땅을 밟는 대신 평양 외곽의 이름 없는 산마루에 올라 북쪽 하늘을 향해 피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 못난 불효자식은 떠납니다. 죽기 전에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 못해드리고 이렇게 도망치듯 떠나는 저를 부디 용서하십시오. 흙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소리 죽여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60이 다 되어가는 저도 어머니 이름만 부르면 목이 메는데 그 늙으신 노모를 지옥 같은 사지에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것은 제 가슴에 스스로 대못을 박는 일보다 더 아픈 생사를 도려내는 고독한 고통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정들었던 평양의 집안 곳곳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화려한 훈장들, 수령님께 하사받았다고 매일같이 닦았던 시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제 몸을 칭칭 감고 있던 쇠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장 아끼던 가족사진 한 장만을 가슴 깊숙한 곳에 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누렸던 화려함은 사실 이웃들의 피와 눈물로 쌓아올린 가짜 성곽이라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양의 밤거리는 여전히 고요하고 평온해 보였지만 그 평온함은 거대한 공동묘지의 정막보다 더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도시를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저희 가족은 단출한 보따리 하나씩만 가슴에 품은 채 새벽 기차의 차가운 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들에게는 그저 할머니 댁에 맛있는 것을 먹으러 잠시 다녀오는 길이라고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을 마주할 때마다 제 심장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기차가 평양역을 천천히 출발해 어둠을 뚫고 북쪽으로 향할 때 저는 차창 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주석궁의 그 인공적인 불빛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그 불빛이 조선의 영원한 태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것은 수많은 무고한 영혼을 태워 제물로 삼는 악의의 불장난에 불과했습니다. 기차의 덜컹거리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의 고동소리처럼 크게 들려왔습니다. 기차 안에서도 1분 1초가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열차 보위원이 눈을 부릅뜨고 지나갈 때마다 제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요동쳤습니다. 그가 멈춰 서서 제가 위조한 통행증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그 몇 초가 마치 영원과도 같은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무슨 일로 이 험한 시기에 국경까지 가는 거요? 라는 싸늘한 물음에 저는 최대한 담담한 척 평소에 위험 있는 간부 목소리를 흉내내며 기술국 특수설비에 심각한 결함이 생겨 긴급히 보수하러 가는 길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끝까지 떨리지 않았던 것은 제 뒤에서 제 옷자락을 꼭 잡고 저만 믿고 있는 아내와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가장이라는 이름은 때로 죽음의 공포마저도 집어삼키는 초인적인 괴력을 발휘하게 하더군요. 마침내 함경북도 회령 인근에 도착했을 때 폐부로 스며드는 공기는 평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그곳은 굶주림과 감시가 숨길 수도 없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처참한 현장이었습니다. 길가에는 뼈만 남은 꽃제비 아이들이 무심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국경 경비병들의 눈초리는 평양의 보위부원들보다 훨씬 더 굶주린 늑대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희는 미리 약속한 브로커를 만나기 위해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뒷골목을 쥐죽은 듯 헤맸습니다. 브로커는 돈다발을 건네받자마자 입술을 파르르 떨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오늘 밤이 당신들의 마지막 기회요. 강물이 꽁꽁 얼어붙었으니 운이 좋으면 건너겠지만 보초병의 탐조 등에 걸리는 날엔 그 자리에서 사살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시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슬 퍼런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내가 정말 제정신인가? 내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런 미친 도박을 해도 되는 건가? 라는 후회가 순식간에 저를 덮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아들의 작고 가느다란 손이 제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제게 온몸으로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믿어요. 우리 꼭 좋은 곳으로 가요. 저는 다시 한번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죽더라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죽겠다는 내 자식에게는 가짜 역사와 거짓된 충성을 강요하지 않는 진실된 세상을 단 하루라도 보여주겠다는 그 맹세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는 강물이 가장 깊게 어는 새벽을 기다리며 어느 허름한 농가의 곰팡이 냄새나는 창고에 몸을 숨겼습니다. 밖에서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마치 굶주린 귀신처럼 울부짖고 있었고 가끔 들려오는 국경경비견의 짖는 소리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아내는 소리 없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빌고 있었고 아들은 추위와 공포에 떨며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고 빛바랜 수첩을 꺼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평생당의 명령에 따라 조작했던 수많은 구호나무들의 은밀한 위치와 제작 방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첩에 떨리는 손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짊어지셨던 그 무겁고 추악한 거짓의 역사를 이제는 제 손으로 태워 없애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셨던 아버지의 슬픈 미소가 아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살던 곳을 옮기는 일이 아닙니다. 나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내고 나의 과거를 지우며 사랑하는 이들과의 영원한 이별을 감당해야 하는 처절하고도 잔인한 의식입니다. 저는 그 밤 창고의 차가운 흙바닥을 손바닥으로 한참이나 쓸어보았습니다. 함경도의 흙은 거칠었지만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흙 한 줌을 작은 손수건에 소중히 싸서 가슴속 깊이 넣었습니다. 비록 몸은 이 땅을 떠나지만 이 땅의 진실과 아픔만큼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는 저만의 다짐이었습니다. 마침내 브로커가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었어. 숨소리도 내지 말고 나만 그림자처럼 따라오시오. 우리는 어둠 속으로 떨리는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두만강의 검은 물줄기가 마치 우리 가족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괴물의 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 강만 건너면 저 시퍼런 얼음판 너머에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는 세상이 있다는 희망 하나로 우리는 얼음판 위로 온몸을 던져 기어나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았던 생명을 통째로 건 행군이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제가 살던 평양의 따뜻한 집과 함흥에서 저를 기다리실 어머니, 그리고 주석궁의 그 화려하고 가식적인 조명들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제는 오직 앞만 보고 가야 했습니다. 제가 지금 흘리는 이 피눈물은 과거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앞으로 마주할 눈부신 진실에 대한 가장 비싼 통행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두 글자가 이토록 무겁고도 간절한 것인지 저는 그 차가운 강가에서 뼛속까지 시리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곳도 환영받을 곳도 없는 이방인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에는 평양에서 받았던 그 어떤 훈장이나 칭호보다 더 빛나는 뜨거운 자부심이 솟구쳤습니다. 내 아들에게 더 이상 거짓을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세상, 내 아내가 약이 없어 신음하다 죽어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향해 내 발로 걷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비록 발밑의 얼음은 위태롭게 쩍쩍 소리를 내며 갈라졌지만 제 의지는 그 어떤 무쇠보다 단단하게 벼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양의 안락함을 스스로 던져버리고 사지로 몸을 던진 결단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점철된 그 화려한 낙원을 스스로 부수고 나온 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 고통 끝에 기다리고 있을 진실의 빛을 저는 믿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외쳤습니다. 반드시 살아야 한다. 살아서 이 아이에게 진짜 세상을 보여줘야 한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제 눈에는 저 멀리 남쪽 하늘의 밝은 기운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바로 등 뒤에서 차가운 입김을 내뿜으며 여러분의 목덜미를 낚아채려 하는 그 공포스러운 기분을 느껴보셨습니까? 2012년에 그 참혹하게 추웠던 어느 겨울밤, 저와 제 가족은 얼어붙은 두만강가에서 그 지독한 공포와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평양에서 주석궁의 첨단 설비를 만지며 남부러울 것 없이 대접받던 제 손은 이미 극심한 추위와 긴장의 돌처럼 굳어버렸고, 비단 구두 대신 신은 낡은 솜씨는 발가락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갈 듯한 극심한 통증을 전해왔습니다. 제 인생 50평생에 가장 길고도 잔인했던 그 하룻밤의 기록은 단순히 장소를 옮긴 사건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선을 온몸으로 기어갔던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브로커의 날카로운 신호에 따라 우리는 강둑의 마른 풀숲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저 멀리 국경경비대 초소에서 내뿜는 탐조등 불빛이 마치 거대한 괴물의 눈알처럼 강바닥의 얼음 조각 하나하나를 샅샅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 서슬 퍼런 불빛이 우리 머리 위를 스칠 때마다 우리는 숨을 멈추고 얼어붙은 땅바닥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제 어린 아들은 겁에 질려 제 코트 자락을 놓지 못하고 부르르 떨고 있었고, 아내는 소리 없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며 제 손을 으스러지도록 꽉 쥐고 있었습니다. 주석궁에서 수만 볼트의 위험한 고압 전류를 다루며 담력을 키웠던 저였지만 그 가느다란 탐조등 불빛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저승사자의 칼날처럼 제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만약 여기서 단 한 걸음이라도 어긋나 들키게 된다면 우리 가족은 그 자리에서 총살당하거나 살아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저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평생을 짐승처럼 살다 죽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브로커가 입술을 바르르 떨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금입니다. 순찰대 교대 시간까지 딱 5분 남았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뛰시오. 그 소리와 함께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온몸을 던졌습니다. 두만강 얼음판 위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 날카로운 차가움이 온몸의 신경을 타고 뇌리까지 단숨에 박혔습니다. 강물은 겉보기엔 꽁꽁 얼어붙어 있었지만 군데군데 얼음이 얇은 곳을 지날 때마다 쩍쩍하며 갈라지는 불길한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찢어발렸습니다. 그 소리가 날 때마다 제 가슴은 바닥으로 철렁 내려앉았고, 혹시라도 뒤따라오는 아내나 아들이 차가운 강물 속으로 빠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평소에 운동이라곤 담을 쌓고 지내던 평양 간부의 나약한 몸으로 영하 20도가 넘는 칼바람을 정면으로 뚫고 달리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육체적 고통이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허파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찢겨나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는 괜찮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라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들을 다독였지만 사실 제 다리는 이미 천근만근 무거워져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함흥에 홀로 남겨두고 온 늙으신 노모와 평생당의 명령에 따라 거짓 역사를 조작하며 회한 속에 사셨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를 평생 속이며 사셨던 그 조작의 죗값을 제가 지금 이 사선 위에서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 자식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어린아이만큼은 거짓의 사슬을 끊고 진실의 땅에서 자유롭게 숨쉬게 해주십시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자마자 얼음 결정으로 변해버리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저는 부모님의 이름을 절규하듯 부르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 중간쯤에 도달하여 마침내 국경선을 넘으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저 멀리 뒤쪽에서 날카로운 호각 소리와 함께 정적을 깨는 총성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거기게 서라. 누구냐? 움직이면 쏜다. 국경경비대의 서슬 퍼런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차가운 얼음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탐조등 불빛이 미친 듯이 원을 그리며 우리 주변의 눈밭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은 공포에 질려 울음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아내는 필사적으로 아들의 입을 틀어막으며 제 옷자락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강 너머 중국 땅에서 반짝이는 희미한 민가의 불빛들이었습니다. 불과 200m, 아니 100m만 더 가면 되는데 그 짧은 거리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가르는 아득하고 절망적인 만리장성처럼 보였습니다. 경비병들의 거친 군화 소리가 눈을 밟으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주석궁 기술국 간부 출입증을 꺼내 손가락이 하얗게 되도록 꽉 쥐었습니다. 만약 잡히게 된다면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저 혼자서라도 그들의 총구를 막아 시간을 벌기 위해 자폭이라도 하겠다는 비장한 심정이었습니다. 평생을 체제에 충직한 부속품으로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제 자신의 의지대로 제 소중한 목숨을 던지려 했던 생애 가장 치열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강 건너편 중국 쪽 숲속에서 브로커의 동료들이 미리 준비해둔 강력한 폭죽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펑펑 터지는 굉음과 화려한 불꽃이 어두운 하늘을 수놓자 경비병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분산되었고 브로커는 우리를 거칠게 잡아끌며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요. 지금 안 뛰면 우리 가족 다 여기서 죽소. 숨이 끊어져도 뛰시오. 브로커의 비명 섞인 외침에 저는 아들을 번쩍 들어둘러 업고 달렸습니다. 50평생 단 한 번도 내보지 못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초인적인 괴력이 솟구쳤습니다. 아내의 손을 거의 끌다시피 하며 우리는 눈 덮인 강둑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다시 몇 차례 날카롭게 울렸지만 귀를 찢는 듯한 차가운 강바람 소리에 묻혀 탄환이 어디로 날아가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눈앞의 어둠만을 필사적으로 뚫고 심장이 터져버릴 때까지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마침내 우리 발밑에 미끄러운 얼음이 아닌 단단하고 거친 흙이 닿았을 때 브로커가 땅바닥에 쓰러지듯 엎드려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됐소. 이제 살았소. 여기가 중국 땅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부둥켜 안고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보다 그 짧은 거리를 건너오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했던 고향의 추억들과 그 사선의 공포가 너무나도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보니 우리가 방금 건너온 두만강 너머 북한 땅은 소름 끼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직 멀리 보이는 경비 초소의 붉은 전등 불빛만이 굶주린 인민들의 피눈물처럼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숨쉬며 살던 곳, 제 조상들의 뼈가 묻혀 있고 제 모든 삶의 궤적이 녹아있던 그 땅이 이제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안도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이름 없는 도망자이자 쫓기는 들개 신세가 되었습니다. 중국 공안의 삼엄한 눈을 피해 험준한 산길을 타야 했고 돈에 눈먼 밀고자가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몰라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지옥 같은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어느 허름하고 냄새나는 돼지우리 옆 창고로 은밀히 안내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배고픔과 뼈를 깎는 추위가 다시 엄습했지만 우리는 서로의 미미한 체온에 의지하며 떨었습니다. 아들은 제 품에서 지쳐 겨우 잠이 들었고 아내는 얼음물에 젖은 양말을 짜내며 하염없이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가슴속 깊이 품고 온 고향 함흥의 흙 한 줌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보았습니다. 그 흙은 이제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제 심장만큼은 진실을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양에서 부러울 것 없이 권력을 휘두르던 간부가 왜 이런 비참하고 초라한 꼴로 강을 건너야 했는지 누군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죽음의 얼음판 위에서 제 평생을 통틀어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진실이었습니다. 수령님의 은혜라는 가짜 햇살이 아니라 내 발로 직접 걷는 자유의 한 걸음, 체제가 강요한 거짓된 충성이 아니라 내 가족을 목숨 바쳐 지키겠다는 진실한 사랑 말입니다. 저는 그 고귀한 진실의 대가로 제 평생의 지위와 모든 기득권을 지불했지만 단 한순간도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제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앞으로의 운명은 짙은 안개 속이었지만 제 영혼만큼은 그날 밤 두만강의 차가운 얼음물보다 더 맑고 깨끗하게 씻겨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중국의 어두운 하늘을 우러러보며 아버님께 다시 한번 가슴 깊은 곳에서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당의 칼날 밑에서 억지로 만드셨던 그 가짜 나무들과 가짜 고향집, 제가 그 비겁한 가짜들을 모두 뒤로하고 진짜 세상을 향해 마침내 첫 발을 뗐습니다. 아버지가 못다한 사죄를 제가 한국 땅에 가서 살아서 증언하겠습니다. 이 땅에 가련한 인민들이 얼마나 처참하고 조직적으로 기만당하고 있는지 제가 반드시 전 세계에 똑똑히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새로운 이정표이자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자가 하늘에 올리는 가장 엄숙하고도 처절한 맹세였습니다. 우리가 건너온 그 검은 강물은 단순히 국경을 나누는 차가운 물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과 진실, 노예의 삶과 인간의 존엄을 가르는 거대한 운명의 강이었습니다. 저는 그 강을 건너며 평생을 칭칭 감고 있던 위선의 옷을 하나씩 벗어 던졌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더 험난하고 위험한 중국 땅에서의 도피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한번 넘고 돌아온 가장에게는 오직 내 가족을 안전한 땅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강철 같은 의지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평양의 안락한 침대보다 차가운 중국 농가의 창고 바닥이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느껴졌던 그 역설적인 밤, 저는 비로소 제가 진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끊이지 않고 온몸은 매를 맞은 듯 욱신거렸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명료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여정은 단순한 도주가 아니라 뺏겨버린 인간의 이름을 되찾고 우리 가족의 정체성을 세우는 거룩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저와 제 가족의 이 처절한 사투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저는 단 1초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짐승처럼 사방을 경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절대로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값을 치를 가치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충분하고 넘칩니다. 저는 그날 밤 두만강의 얼음판 위에서 제 모든 과거와 명예를 바쳐 그 자유의 첫 할부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험난한 길의 끝에는 반드시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그 눈부신 진실의 땅이 고향 함흥보다 더 따뜻한 우리 민족의 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던 경비병의 총구보다 제 아들의 작은 손이 전해주는 온기가 수만 배는 더 강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그 밤, 저는 비로소 한 아이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었고 신의 형상을 닮은 진정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발걸음은 이제 중국의 거친 들판과 메마른 산맥으로 향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벙어리처럼 말을 아끼며 오직 생존이라는 두 글자만을 생각해야 하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 품은 그 뜨겁고도 강렬한 진실의 씨앗이 있는 한 저는 결코 어떤 시련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씨앗이 어느 날 자유의 꽃으로 화려하게 피어나 북한 전역에 진실의 향기를 퍼뜨릴 그날을 꿈꾸며 저는 다시 한번 낡고 찢어진 신발끈을 꽉 조여 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도 시퍼런 두만강물도 저 독재자의 광기 어린 총구도 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양의 그 화려한 주석궁을 뒤로하고 사선을 넘었던 그 숨막히는 순간에 진실된 기록입니다. 화려한 가식의 옷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진실의 알몸으로 마주했던 그날 밤의 공포와 위대한 결단. 저는 이제 그 힘든 고비를 넘어 또 다른 생사의 갈림길이 기다리는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로 걸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어떤 권력의 시련도, 그 어떤 죽음의 위협도 진실을 향해 당당히 걷는 인간의 발걸음을 영원히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이 자명한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강만 건너면 모든 고생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저 건너편 중국 땅의 불빛이 우리를 따스하게 안아줄 낙원의 등불인 줄로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두만강 얼음판을 지나 중국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우리가 마주한 것은 또 다른 거대한 덫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당의 감시를 피해 살아야 했다면 이곳 중국에서는 돈의 눈먼 밀고자들과 우리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인신매매범들, 그리고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공안의 눈길을 피해 짐승처럼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평양 주석궁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대접받던 제가 이제는 말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 행세를 하며 남의 집 창고에 숨어 지내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중국 땅에 도착한 첫날 밤, 브로커는 우리를 연변 근처의 어느 외딴 농가로 거칠게 밀어넣었습니다. 여기서 숨소리도 내지 말고 기다리시오. 공안이 뜨면 당신들은 끝이고 나도 끝이오. 브로커의 차가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쥐들이 찍찍거리며 돌아다니는 그 차가운 창고 바닥이 우리 가족의 첫 번째 안식처였습니다. 평양의 따뜻한 아파트 평수보다 좁은 그 공간에서 우리 세 식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배고픔은 창자가 꼬이는 듯한 통증으로 다가왔고 추위는 뼈마디를 하나하나 분질러 놓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누렸던 평양의 그 화려한 권세가 얼마나 덧없는 모래성이었는지 그 창고 바닥의 차가운 흙냄새가 뼛속 깊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살린 것은 바로 이름 모를 조선족 할머니의 따뜻한 정이었습니다. 그분은 브로커와 연결된 이였지만 우리를 보는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았네. 평양에서 왔다더니 몰골이 이게 뭔가. 할머니는 아무도 모르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강옥수수밥과 짠지 몇 조각을 내오셨습니다. 평양에서 산의 진미를 즐기던 제 입맛에 그 거친 옥수수밥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성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정신없이 밥을 입에 밀어넣었고 아내는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말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손을 꽉 쥐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핏줄인데 어찌 가만 보겠나. 공안들이 요즘 서슬이 퍼러니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말게. 그 말 한마디에 담긴 동포애가 제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북한의 수령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태양이라며 찬양받았지만 정작 우리가 사선을 넘을 때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 중국 땅에서 만난 낯선 동포는 자신의 위엄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람 사는 정이고 이것이 진짜 우리 민족의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주석궁의 대리석 벽보다 이 허름한 농가의 흙벽이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졌던 것은 그곳에 진실한 인간의 마음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온함은 잠시였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매 순간이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저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귀머거리와 벙어리 흉내를 내며 근처 농장에서 험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평양에서 펜대만 굴리던 제 손바닥은 하루 만에 피고름이 맺혔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가 쓰러질 수 없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제 아내와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가장의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차가운 눈총을 받으며 개밥 같은 음식을 먹고 버티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안식처가 아니라 언제든 우리를 잡아다 북한이라는 지옥으로 다시 넘겨줄 수 있는 위험한 정거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농장에서 일을 하던 중 공안의 차량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요동쳤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근처의 집더미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날카로운 호각 소리와 중국말로 소리치는 공안들의 목소리가 창고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끝이다. 내 가족의 미래도 내 아버지의 유언도 여기서 끝이다. 저는 집더미 속에서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 제발 저희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여기서 잡히게 하지 마십시오. 공안의 발자국 소리가 제가 숨은 집더미 바로 앞까지 다가왔을 때 제 인생 5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공안들은 다른 곳을 뒤지다 떠났지만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극심한 불안 증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특히 저희를 괴롭힌 것은 언어의 장벽이었습니다. 중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니 길을 물을 수도 약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갑작스러운 고열로 신음할 때 저는 평양 간부의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고 시장 바닥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약사에게 손짓발짓으로 애원하며 제 아들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빌었습니다. 주석궁에서 수만 명의 부하를 거느리며 명령을 내리던 제가 중국의 이름 없는 약방주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 비참한 현실. 하지만 그 비참함보다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저를 도와준 것은 한국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은밀히 안전가옥으로 안내해 주셨고 귀한 약을 구해 아들의 열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분의 헌신적인 도움을 보며 저는 자유를 향한 길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길이 있구나라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중국 땅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주민등록증도 없고 거주 권리도 없는 언제든 사라져도 누구 하나 기억해주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밤마다 창밖의 별을 보며 고향 함흥의 밤하늘을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 굶주리고 있을 노모와 제가 관리했던 그 가짜 구호나무들이 떠올랐습니다. 김정은이라는 자는 지금도 가짜 여권을 들고 전 세계를 비웃으며 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겠죠. 반면에 우리 가족은 진짜 자신의 이름을 숨긴 채 쥐새끼처럼 숨어 지내야 하는 이 불공평한 현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한국에 가리라. 가서 저들의 실체를 만천하에 고발하리라. 중국 도피 생활이 길어질수록 가족들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갔습니다. 아내는 늘 악몽에 시달리며 잠꼬대로 보위부가 왔다. 도망쳐라라고 외쳤고 활발하던 아들은 입을 닫고 구석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던 제 자식이 이렇게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부모로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한국으로 가는 경로를 백방으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액수는 평양에서 가져온 전 재산을 다 털어도 부족할 만큼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중국의 험한 공사장을 전전하며 뼈가 부서져라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벽돌을 나르고 밤에는 신분을 들킬까봐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나날이었습니다. 한 번은 공사장에서 중국인 인부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구타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북한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챈 그들은 북조선 거지라며 침을 뱉고 발로 찼습니다. 평양에서 주석궁 출입증 하나면 천하를 호령하던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들의 발길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참아야 했습니다. 만약 제가 맞서 싸우다 공안에 신고라도 당하는 날엔 우리 가족의 탈출 꿈은 영영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입안에 고인 피를 삼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수모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가족이 자유를 찾을 수만 있다면 내 몸 하나 부서지는 것쯤은 기꺼이 감수하겠다. 가장이라는 이름이 주는 그 무거운 사명감이 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지팡이였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매일이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당장 내일의 끼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지도자 동지의 교시만 따르면 모든 것이 해결되던 평양의 삶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유로운 고통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내 의지로 고민하고 내 의지로 땀 흘리며 내 의지로
가족을 지키는 이 삶이야말로 진짜 인간의 삶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쫓기는 신세였지만 제 영혼은 평양의 주석궁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자유로웠습니다. 가짜 역사의 수호자가 아니라 진짜 삶의 투사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던 조선족 동포들과 선교사님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의 탈북자 단속이 심해질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개방하고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한국 영사관까지만 가면 살 길이 열립니다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저는 분단의 아픔을 넘어서는 민족의 정을 느꼈습니다. 평양의 교육에서는 남조선 인민들이 우리를 증오한다고 가르쳤지만 정작 우리를 살린 것은 그들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체제가 쌓아올린 미움의 장벽은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정 앞에서는 한낱 종이 울타리에 불과했습니다. 도피 생활 6개월째 되던 날 브로커가 드디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한국행 배를 탈 수 있는 길이 열렸어. 하지만 그곳까지 가는 길은 중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오. 준비되셨소?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물러날 곳도 없었습니다. 저 멀리 남녘 땅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자유의 빛을 향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생사를 건 대장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멀지 않았다. 조금만 더 힘내자. 여러분, 중국이라는 넓은 땅은 우리에게 안식처이자 동시에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 안에서도 우리를 도와준 수많은 천사 같은 동포들이 있었기에 저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 동지의 거짓된 인민사랑이 아니라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진짜 사랑이 우리를 사지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나누어준 옥수수밥 한 그릇, 따뜻한 담요 한 장이 저를 다시 인간으로 세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중국의 깊은 산맥과 메마른 들판을 지나 희망의 마지막 관문을 향해 나아갑니다. 언제 공안의 총구 앞에 서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여정이지만 제 가슴 속에 품은 그 뜨거운 진실의 불꽃은 더욱 밝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주석궁에서 누렸던 그 화려한 가짜 삶을 뒤로하고 저는 이제 진짜 인간의 길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험난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의 끝에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의 땅이 있을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중국 땅에서 짐승처럼 쫓기며 보냈던 그 숨가쁜 나날들의 기록입니다. 화려한 권력을 버리고 벙어리 행세를 하며 살아남아야 했던 처절한 도망자의 살. 하지만 그 삶 속에서 마주한 민족의 정과 진실의 소중함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소중한 보물을 가슴에 품고 한국이라는 희망의 땅을 향해 마지막 사투를 시작하려 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멀지 않았음을 믿으며 저는 다시 한번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 중국 땅에서 짐승처럼 숨어 지내던 6개월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면서도 가장 간절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도피 생활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의 단속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우리를 숨겨주던 선교사님과 동포들의 안위도 위태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여기서 잡히면 강제 북송되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공포가 매일 밤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죽더라도 한국 땅 근처에서 죽겠다는 각오로 브로커가 제시한 마지막 탈출 경로인 동남아시아 국경을 향한 대장정에 몸을 던졌습니다. 중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그 여정은 그야말로 지옥의 연속이었습니다. 평양에서 기차 한 번 타면 전국 어디든 가던 시절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신분을 들킬까봐 번듯한 기차나 버스 대신 짐칸에 짐짝처럼 실려 밤낮 없이 달려야 했습니다. 퀴퀴한 먼지가 가득한 트럭 적재함 속에서 아내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제발 공안의 검문소에 걸리지 않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제 심장도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한국 영사관에 도착해야 산다는 그 일념 하나로 며칠 동안 씻지도 먹지도 못한 채 짐승 같은 몰골로 버텼습니다. 동남아시아 어느 국가의 국경 근처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밀림이었습니다. 그곳은 뱀과 해충이 득실거리고 발을 잘못 내디디면
늪에 빠져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험준한 사지였습니다. 평양의 안락한 사무실에서 설계도를 만지던 제 손에는 이제 가시넝쿨에 긁힌 상처와 피고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등 뒤에는 저만 바라보고 있는 아내와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이제 정말 다 왔다라고 가족들을 독려했지만 사실 제 다리는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습기 속에서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마다 저는 주석궁에서 보았던 김정은의 그 사치스러운 웃음을 떠올리며 분노로 기력을 보충했습니다. 밀림 속에서의 하룻밤은 평양의 그 어떤 겨울밤보다 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짐승들의 울음소리는 마치 우리를 쫓는 보위부 요원들의 목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어머니의 흙 한 줌과 아버님의 낡은 수첩 조각을 꺼내 만져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 자식만은 저 넓고 자유로운 세상으로 데려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때 느꼈던 그 절박함은 평생 신격화된 수령 앞에서 드렸던 그 어떤 충성 맹세보다도 진실하고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진흙탕을 기고 가파른 절벽을 타며 자유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밀림을 뚫고 제3국의 국경을 넘었을 때 브로커가 손가락으로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저기가 바로 대한민국 공관이요. 저 문턱만 넘으면 당신들은 이제 자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공관 앞에는 현지 경찰들이 깔려 있었고 그들은 우리 같은 탈북자들을 잡아다 다시 중국으로 넘기려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관 정문 앞에서 기회를 엿보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귓가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이다 뛰어. 저의 외침과 함께 우리는 정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경찰들이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뒤쫓아왔고 제 아내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려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달리기가 아니라 죽음의 신으로부터 도망치는 마지막 경주였습니다. 마침내 공관 앞마당으로 몸을 던졌을 때 정문이 쾅 하고 닫히며 우리를 뒤쫓던 경찰들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태극기가 선명하게 그려진 건물 앞에서 우리는 땅바닥에 쓰러져 오열했습니다. 공관 직원분들이 달려 나와 우리를 부축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따뜻한 말투, 이제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한순간에 녹여주었습니다. 평양에서 듣던 그 어떤 칭송이나 훈장보다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그 따뜻한 인정이 담긴 한마디가 저를 진정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먹은 따뜻한 쌀밥과 미역국 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석궁의 산의 진미보다 수만 배는 더 귀하고 신성한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공관에서의 생활은 평안했지만 남은 절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 위해 신분을 확인하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는 제가 주석궁에서 보고 겪었던 그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정일의 죽음에 얽힌 의혹들, 김정은의 위조 여권 스캔들,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조작해온 백두산의 가짜 역사들까지 제 이야기를 듣던 조사관들의 눈빛이 경악으로 물드는 것을 보며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가슴에 묻어두고 저를 괴롭혔던 그 거짓의 보따리를 드디어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북에 남겨진 어머니와 친지들에 대한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국 공관에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그들이 겪게 될 고초가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공관 밖에서 펄럭이는 태극기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살아서 이곳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리고 언젠가 자유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다. 분단의 아픔은 이처럼 평양의 엘리트였던 저에게도 피할 수 없는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형벌을 견디게 한 것은 이제 곧 마주하게 될 진짜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된 날, 저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에서 수만 가지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동안 괴뢰들의 소굴이라 교육받았던 그 땅으로
제가 제 발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비행기가 신기한지 창문에 코를 박고 웃고 있었고 아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속에 흙 한 줌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습니다. 아버지가 못 다보신 진짜 세상을 제가 이제 보러 갑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이토록 험난한 길을 지나야만 얻을 수 있는 보석 같은 것이었습니다. 평양에서 권력을 휘두르던 시절에 저는 눈먼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지만 제 영혼은 늘 굶주려 있었고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제 마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올 때 기내에 있던 모든 탈북 동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숨을 죽였습니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 또한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한국 땅의 불빛들은 주석궁의 그 차가운 인공 불빛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이 녹아있는 따뜻한 희망의 등불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담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빛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북녘 땅에도 이 빛을 전하기 위해 내 남은 인생을 바치리라. 공항에 도착해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제 발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그 묵직한 감동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평생 닦았던 주석궁의 차가운 대리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동감이 넘치는 대지의 기운이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건네준 환영합니다라는 따뜻한 한마디에 저는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아 땅바닥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수만 리 길을 돌아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 마침내 도착한 이 땅. 이곳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우리 민족의 진짜 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시작은 또 다른 도전의 연속일 것임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낯선 이 땅에서 평양 간부 출신인 제가 어떻게 정착할 수 있을지 두려움도 앞섰습니다. 하지만 두만강의 얼음판도 건너고 동남아의 밀림도 헤쳐나온 저에게 못할 일은 없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미키마우스 그림이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모든 것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정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수많은 동포의 도움, 선교사님들의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을 끝까지 지켜준 대한민국 정부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제가 본 북한의 진실을 만천하에 알리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지도자 동지의 사치와 기만이 어떻게 인민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지, 그가 세운 가짜 신화가 얼마나 부실한지 제가 직접 겪은 일들을 통해 증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원이라는 정착 지원 시설로 향하며 한국에서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시간은 저에게 북한에서 배운 모든 거짓 지식을 씻어내고 새로운 진실을 채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접한 컴퓨터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보며 제가 살던 그곳이 얼마나 거대한 정보의 격절지였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슬퍼하기보다는 기뻐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사선을 넘어 한국의 품에 안기기까지의 험난했던 여정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저를 붙잡아준 것은 대단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내 가족을 향한 사랑과 진실을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땅의 당당한 시민으로서 제가 찾은 이 소중한 자유를 어떻게 가꾸어 나갈지, 그리고 제가 꿈꾸는 통일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둠을 뚫고 나온 자만이 새벽의 눈부심을 온전히 느낄 수 있듯이 저의 이 투박한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천공항의 그 눈부신 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던 햇살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석궁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닦으며 보았던 그 인공적인 조명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의 온기가 가득한 진짜 햇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제 가슴 속에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평양에서 주석궁 기술국 간부라는 완장을 차고 떵떵거리던 김철수가 아니라 이제는
아무런 배경도 이름도 없는 한 명의 이방인으로서 마주한 이 땅은 두렵기도 했지만 말할 수 없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괴뢰들의 소굴이라 배웠던 이곳이 사실은 우리 민족이 피와 땀으로 일궈온 눈부신 자유의 성역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정착 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처음 나갔던 날, 저는 서울 거리를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양의 거리는 늘 정돈되어 있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로봇처럼 정해진 길로만 다녀야 했고 표정에는 늘 긴장이 서려 있었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무질서해 보이는 그 활기찬 움직임들, 거리마다 넘쳐나는 자동차와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대화하며 웃는 사람들의 표정이 저에게는 가장 큰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수백 가지가 넘는 물건들을 보며 지도자 동지의 특별 배급을 기다려야 했던 평양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노예의 삶이었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였습니다. 텔레비전을 틀면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치를 토론하는 모습이 매일같이 나옵니다. 북한에서는 수령님 사진에 먼지만 앉아도 온 가족이 수용소에 가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고 시위를 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아, 이것이 진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구나. 내 생각이 죄가 되지 않고 내 말이 밧줄이 되지 않는 세상이 바로 여기였구나. 저는 늦은 밤 홀로 창밖의 야경을 보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평양의 주석궁이 아무리 화려한들 이 자유로운 서울의 이름 없는 골목길보다 가치 있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평양 간부 출신이라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말투 하나 행동 하나가 남들과 달랐기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따뜻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고생 많으셨다며 손을 잡아주던 이웃들, 서툰 말투를 이해해주던 동료들 덕분에 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기술자로서의 제 능력을 다시 살려 작은 정비업체에 취직했습니다. 주석궁의 화려한 설비 대신 시민들의 고장난 차를 고치는 일이었지만 저는 지금 제 손에 묻은 기름때가 훨씬 더 자랑스럽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조작이 아니라 정당하게 땀 흘려 가족을 부양하는 정직한 노동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아들과 함께 동네 대형마트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장난감 코너에 가득 쌓인 미키마우스 인형들을 보며 아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양에서 그 종이 쪽지 하나 때문에 벌벌 떨던 그 아이가 이제는 미제 캐릭터 인형을 당당하게 안고 쇼핑카트에 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버지, 제가 마침내 해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공포가 없는 세상을 선물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마음속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만드셨던 그 가짜 구호나무들이 이 땅의 아이들이 누리는 평범한 자유보다 얼마나 가련한 가짜였는지 아버님도 이제는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겠죠. 인터넷이라는 신문물을 접하며 저는 북한 체제의 허구성을 더 명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구글이나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가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그토록 떠받들던 백두 혈통의 진실이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진 기록들을 보았습니다. 김정일의 진짜 출생지인 러시아 야영지의 사진을 보았을 때, 그리고 김정은이 어린 시절 위조 여권으로 해외를 유학하던 영상들을 보았을 때 저는 배신감을 넘어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온 민족을 상대로 벌인 그 거대한 사기극을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정춘을 바쳤는지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진실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 땅의 시민들에게 제가 본 것들을 증언하는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민족입니다. 말투가 조금 다르고 즐겨 먹는 음식의 간이 좀 다를 뿐 우리는 수천 년을 함께 살아온 한 핏줄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난 어르신들께 함흥 녹마국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우리도 옛날엔 그거 참 좋아했다며 옛 추억을 나누어 주십니다. 6.25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어르신들이 제 손을 잡으며 자네가 온 걸 보니 통일이 머지않았다고 격려해 주실 때마다 제 가슴 속에는 뜨거운 통일의 염원이 불타오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휴전선 너머에서 굶주리는
우리 형제들에게도 반드시 전달되어야 한다는 그 절박한 사명감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북쪽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립니다. 함흥에 두고 온 늙으신 노모가 살아계시는지, 제가 떠난 뒤 어떤 고초를 겪으셨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이 아들이 자유의 땅에서 어머니를 모실 그날까지 꼭 살아계셔야 합니다. 분단의 벽은 아직 견고하지만 진실의 힘은 그 어떤 장벽도 허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본 주석궁의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거짓으로 쌓은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역사의 진리를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가 오면 저는 제 아들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고향 함흥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가서 가짜 구호나무가 아닌 진짜 민족의 역사를 다시 세우는데 제 남은 인생을 바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수령님의 부속품이 아니라 김철수라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는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에게도 굽실거리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잘못된 것에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시민이 되었습니다. 주석궁 기술국 간부라는 허울뿐인 칭호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평범한 이름이 저에게는 수만 배 더 소중합니다. 이곳에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함을 느낍니다. 내 가족이 안전하다는 감사, 내 말이 검열받지 않는다는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 내일이 기대된다는 이 가슴 떡찬 감사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의 이 투박한 탈북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저를 배신자라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저는 체제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거짓과 기만을 배신하고 진실을 선택한 것입니다. 인민의 피눈물을 짜내어 자신들만의 천국을 짓는 독재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배신이지, 그 압제를 뚫고 나와 진실을 외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의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이야기가 저 북녘 땅에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작은 희망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제 아들과 함께 남산에 올라 북쪽 땅을 바라보곤 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천은 우리가 두고 온 고향과 연결되어 있겠죠.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저기 우리 할머니 계시는 곳이죠? 언제 갈 수 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대답합니다. 머지않았다.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 우리는 이 길을 따라 당당하게 걸어갈 거란다. 그때의 우리 고향 함흥은 가짜 구호나무가 아닌 인민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진짜 낙원이 되어 있겠죠. 저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자유의 땅에서 피워낸 제 진실의 꽃이 통일의 그날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유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저녁 식탁에 앉아 내일의 계획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픈 가족을 위해 약방에 가서 당당하게 약을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믿는 신에게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소박한 일상이야말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가장 위대한 자유입니다. 저는 북한의 주석궁에서 수천 명의 부하를 거느릴 때보다 지금 한국의 작은 정비소에서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제 모습이 훨씬 더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북에 두고 온 어머니와 동포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둠은 새벽이 오기 전 가장 깊은 어둠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잊지 않았고 저 같은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머지않은 날에 조작된 역사가 아닌 진짜 우리의 역사를 쓰며 대동강가에서 성천강가에서 함께 녹마국수를 나누어 먹읍시다. 제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제 이웃을 사랑하고 제 조국을 위해 헌신하며 통일의 그날까지 쉬지 않고 증언할 것입니다. 제가 겪은 이 사선의 기록들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의 성벽은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성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날,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 진정한 자유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부족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김철수, 이제 진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분단의 긴 터널을 지나 자유의 빛 아래 선 제 고백이 우리 민족의 아픈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 북녘 땅의 진실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날까지 저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여, 영원하라. 진실이여, 영원하라.